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노 구조체 합성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물질, 우리 벌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3차원적으로 되게 확장이 많이 되어져 있는 물질이죠. 그런데, 그리고 그 에너지적으로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3차원 이제 그 벌크 물질들이 각 차원별로 하나의 축별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줄어들게 되면은, 디멘전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게 나노 사이즈가 되면은, 네, 물질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1차원으로 이제 한 차원이 컨파인먼트, 한 차원이 나노축이 돼버리면은 이제 이런 물질들은 2D 물질이라고 해서 얇은 판상 같은 형태의 그런 물질이 형성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원으로 컨파인이 돼버리면은 와이어 형태, 길다란 막대 같은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차원이 다 이제 컴파인이 돼버리게 되면은 나노 물질이 나노 이제 작은 닷 같은 나노 닷이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차원으로 컴파인이 됨에 따라서 연속적이던 에너지 준위들은 이렇게 약간씩 양자화가 되면서 딱딱딱 나누어져 있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합성하는 방법은요. 네, 이런 물질을 합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큰 것을 잘게 쪼개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탑다운 방법,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탑다운 합성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게 아니라 원자 단위에서부터 이것들을 특정한 조건에서 뭉쳐지도록 해서 합성하는 방법을 바텀업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각각의 장단점은 있고요. 나노 입자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탑다운 방식, 이제 위에서 큰 거를 잘게 쪼개는 거는요. 밀링이라고 해서 우리 절구공이 이렇게 갈면 어떻게 돼요? 고운 가루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는 것처럼 단단한 공 같은 걸 넣고선 이렇게 굴려주게 되면은 잘게 부스러지게 됩니다. 그런 방식을 밀링이라고 하고요. 마찰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당금질 계속 이제 잘라가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큰 것을 빛을 이용해서 잘라가는 리소그래피 방법 등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입자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수십 나노 정도의 크기가 되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을 예쁘게 이렇게 하나하나 다듬거나 우리 뭐 제사 때 밤치듯이 다듬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저희가 뭐 두부 같은 것들을 손으로 막 으깨면 어떻게 돼요? 칼로 자른 거에 비해서 막 엉망으로 잘려져 있죠. 그런 것처럼 모양이 조금 예쁘진 않습니다. 약간 불균일한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탑다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만들 때 좀 더 쉽습니다. 그냥 있는 걸 자르면 되니까요. 그죠? 그다음 바텀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요. 이런 이제 소스들을 고온을 가열해가지고서는 뭐 스프레이처럼 뿌린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용액상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게 되고요. 앞에 만들어진 이런 입자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형태는 아주 예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아무래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만들어지고 예쁘게 만들어지는 장점은 있는데요. 아무래도 특정한 조건들을 잡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바텀업 방식이 조금 더 이제 뭐 비용적인 면에서 좀 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하지만 어쨌든 예쁘게 만드는 게 이런 나노 물질 같은 경우에는 그 물질의 크기나 디멘전 같은 것들이 많이 물질의 성질에 많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보통 양질의 나노 입자를 만들기 위해서 바텀업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요. 이때 바텀업 방식을 할 때는 여기 보시면은 전구체들 아직 이제 입자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입자가 만들 수 있는 전구체들이 뭉쳐지게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는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석출이랑 약간 유사합니다. 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솔루션 베이스로 만들 때에 해당되는 건데요. 우리 이제 과포화 상태의 용액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표면에 보면은 소금 알갱이 같은 것들이 막 묻어 있게 되죠. 그게 왜냐하면 더 이상 녹을 수 없다 보니까 석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포화 상태일 때 이런 이제 농도에 따라서 깁스 에너지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핵이 성장하게 되는 방식을 이용해서 나노 입자들을 용매상에서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용매상에서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아까 보셨죠? 동글동글하고 되게 예쁘게 만들 수 있고, 형태도 잘 제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성 같은 것들도 이제 뭐 하나는 뭐 FE3O4인데 하나는 FE5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FE3O4로 고르게 동일한 성질을 가지도록 만들 수 있고, 잘 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입자 같은 경우 만들고 나면은 이제 용액이 잘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개질이라거나 제어 같은 것들이 훨씬 유리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석출 과정에서 핵이 형성하고 이제 성장하는 것들이 그 모노머의 그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뭐 온도라거나 키핑 리간드 다양한 것들을 제어함으로써 물질의 성질인 결정 상태들을 사용해서 크기라거나 형태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용액상에서 반응하는 것의 한 예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온에서 이제 뭐 조건에 따라서는 아르곤 이제 조금 더 이제 제어된 환경으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르곤 비활성 상태에서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우리가 반응을 그냥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산화철을 만들 때 FeCl, FE 뭐 설페이트 같은 것들을 쓰는데 이걸 넣는다고 그냥 산화철이 되지는 않아요. 여기에 고온을 가열하고 이 물질들이 산화철로 이제 바뀔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농도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넣어줬을 때 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냥 그 농도, 교수님 농도가 일정한데요가 아니라 이 물질들이 넣어준 반응물들이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모노머로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보통 온도라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점점점 바뀌게 되는데요. 이 모노머들의 농도가 점점점 증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앞에서 말씀드렸던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 그러니까 석출이 되기 시작하는 농도가 되면은 이것들이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뉴클리에이션 단계가 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 뉴클리에이션이 되고 나서, 하지만 이 뉴클리에이션 된다고 해서 안정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불안정한데 이게 어느 정도 크기, 어느 정도 농도 이상이 되고 나면은 이제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뭐 분해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농도가 줄어들더라도 그 뉴클리에이션 주변에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액상에서 합성할 때는 이 뉴클리에이션 단계와 그로스 단계들을 어떻게 제어해 주냐에 따라서 입자의 성장을 다르게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크기라거나 형태 같은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앞에서는 균일하게 만들어졌는데요. 간혹 이렇게 작은 애들과 큰 애들이 섞여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앞에서 보여드렸을 때 뉴클리에이션이 계속되는 거예요. 성장도 일어나면서 뉴클리에이션이 계속되다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은 입자와 큰 입자가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가열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하면요. 이 표면에서 모노머들이 나오는 속도는 동일합니다. 작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오는 속도가 작은 애들은 아무래도 좀 불안정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오고 큰 것은 뭐 적당히 나오겠죠. 그런데 나왔다가 얘네들이 다시 붙겠죠. 그러면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다가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하고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붙는 속도는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근데 큰 입자는 뭐 나가는 속도와 붙는 속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이 있다면은 작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속도가 워낙 빨라요.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 넓은 표면적 때문에 작은 크기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나가는 속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같은 속도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나가는 속도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작은 물질들이 결국은 다 소모돼서 큰 물질에 붙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균일한 큰 입자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입자 크기에 따른 표면 안정도, 이제 용출 속도와 이제 그 붙는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작은 입자가 큰 입자에 먹히는
이런 것을 오스왈드 라이프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균일한 입자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온에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용액상에서 반응하는 것 중에 다양한 반응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코프리시피테이션 방법입니다. 이 코프리시피테이션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프리시피테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양이온과 음이온을 섞어줘요. 양이온과 음이온을 섞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엉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입자들이 형성이 되게 되고 하지만 뭐 요거는 라머 도표라고 하는데 이 라머 도표에 의해서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음이온과 양이온이 만나서 프리시피테이션이 되면서 뉴클리에이션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 안정한 뉴클리에이션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요. 오랜 시간 반응을 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스왈드 라이프닝에 의해서 균일하고 큰 입자로 형성이 되게 되면서 이제 입자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N아이온과 케타이온이 만나는 코프리시피테이션과 달리 하나의 금속으로 이루어지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많은 수의 금속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산화 상태로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산화 상태의 물질로는 당연히 금속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환원제 같은 것을 넣어줘가지고 만들어주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골드 혹은 실버입니다. 그 중에서도 골드에다가 사이트레이트를 넣어서 이제 골드로 환원시켜주는 이 과정을 트루케비치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이트레이트가 환원제로 사용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예쁘게 골드가 붉은색을 띠는 골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실버 같은 경우에 폴리올 프로세스라고 하는 알코올이 많이 존재하는 용매들을 사용을 해가지고서는요, 이 알코올이 우리 보시면은 술을 마시면 숙취가 있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알코올이 산화돼서 알데하이드가 되고 그 다음에 카복실기가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마시면 카복실기까지 산화가 돼서 분해가 되기 전에 알데하이드들이 몸에 많이 있게 돼요. 이 알데하이드가 많이 있게 되면 숙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산화가 될 수 있고요. 자신이 산화되면서 주변에 있는 금속 이온들을 환원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알코올이 많으면은 주변에 있는 금속들의 환원이 쉬워집니다. 이래서 이렇게 알코올을 많이 이용해서 환원하는 방법을 폴리올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서 이제 보여줬던 예에 해당되는 건데요. 열분해를 통해 가지고서는 금속 입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프리커서에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물질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속 옥사이드, 나이트레이트라거나 해서 메탈 옥사이드를 만들 때 여기 이미 다 있지만은 열을 가함으로 인해서 일부만 빠져나가게 해서 금속을 만들어주는 방법, 열분해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방법을 thermodecomposition이라고 하고 보통 200도 이상 한 300도 가까이 되는 온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입자들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놔두면은 되게 안정적으로 바뀐다라고 해서 오스왈드 라이프닝에 의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불균일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균일하게 만들어지는 입자들을 용매와의 뭐라 해야 되죠? 친화도를 통해 가지고서는 분리를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전하는 아니고 폴라한 이제 분자상에서 물질의 특징인데요. 한쪽으로 전자가 쏠려 있는 것을 폴라한 물질, 극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폴라하지 않은 물질, 극성이 아닌 물질가 되고 그리고 한쪽으로 전자가 쏠려 있으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자석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가까이에 플러스가 있는 물질이 온다. 그러면은 전자 쪽이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서 뭉쳐질 수 있는 이런 쌍극자 간에 힘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쌍극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중성인, 그러니까 다 중성이죠. 중성이긴 한데 극성이 없는 물질들도 유도 쌍극자와
순간쌍극자와 유도쌍극자라고 하는 작용에 의해서 런던 힘이라고 하는 그 폴라하지 않는 비극성 물질에서도 그 분자 간의 힘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확장된 것이 반데르발스의 힘인데요. 이 반데르발스의 힘 같은 경우에는 큰 입자들, 전자가 많이 존재하는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면은 이 변화량이 아주 크겠죠. 그리고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주변에 있는 전자들을 끌어당기게 되면서 뭉쳐짐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을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하고요. 이 반데르발스의 힘은 입자가 크면 클수록 커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나노 입자들이 워낙 크고 표면에 코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용매에 잘 녹도록 표면에 코팅을 하도록 잘 녹도록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물질들이 표면에 코팅되어져 있는 그런 코팅 물질들과 상호작용이 좋지 않은 용매들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건 난솔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난솔벤트를 넣어주게 되면은 원래 이 폴리머 표면 코팅이 되어져 있던 그 표면 코팅 물질과의 용매와의 상호작용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큰 입자들이 먼저 자기네들끼리 뭉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입자들 간의 반데르발스의 힘을 리간드, 표면 코팅에 의해서 이것들을 용매와의 상호작용을 늘리면서 반데르발스의 힘을 줄여줬는데요. 용매와의 상호작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입자 간의 상호작용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침전이 일어나게 돼요. 큰 것부터. 그래서 난솔벤트들을 약간씩 넣어주면서 이제 그 원심 분리를 해주게 되면은 크기별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기 선택적 재침전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경우에 용매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반응들이었었는데요. 졸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콕사이드가 붙어있는 전구체죠. 그 반응물을 이용해서 옥사이드를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졸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알콕사이드가 존재하는 반응물이 있어야 되고요. 이 알콕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물에 의해서 하이드롤라이시스가 일어나서 알코올이 된다거나 해서 알코올에서 알코올과 알코올 사이에 물이 빠져나가는 컨덴세이션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과 알콕사이드에서의 반응을 통해서 알코올이 형성되기도 하는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컨덴세이션, 하이드롤라이시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물이나 알코올이 빠져나가면서 컨덴세이션이 일어나는 이 반응을 졸겔 반응이라고 하고요. 금속 옥사이드를 만드는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졸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형태의 졸로 형성되는데요. 다양하게 이 졸들을 뭉침으로 인해서 젤화시킬 수가 있고요. 이 젤화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코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틴필름을 만들 수도 있고 큰 덩어리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파이버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고 이런 파티클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졸겔 반응은 금속 메탈옥사이드를 만드는 대표적인 반응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졸결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실리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균일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또 만드는 방법 중에 앞에서 만들었던 프리시피테이션, 코프리시피테이션, 떨머 디컴포지션, 폴리오 프로젝스, 리덕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반응을 할 때 앞에서는 이제 플라스크 같은 것에서 플라스크나 비커 이런 데서 많이 반응을 했는데요. 이런 반응을 이제 조금 여기 압력솥을 제가 그려놨는데 압력솥 같은 데서도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압력밥솥의 특징은 뭐예요? 일단 온도를 올리게 되죠. 온도를 올리는데 그러면 용매의 끓는 점 이상이 되면은 기체가 원래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압력밥솥은 어떻게 돼요? 그 기체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기체의 용량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높은 압력을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온과 고압에서 나노 입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압력밥솥에서 이렇게 합성을 하지는 않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열 반응기라고 하는 이런 반응기, 압력밥솥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형태에서 반응기가 만들어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진 입자들은 아주 고르게 잘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충분한 온도를 받기 위해서 가열을 하게 되는데요. 충분한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이때 가열을 하는 방법으로 마이크로웨이브, 우리 전자레인지죠. 전자레인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전자레인지, 실제로 초기에는 이렇게 전자레인지를 개조해가지고서는 반응을 했어요. 우리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웨이브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물 분자를 로테이션 시킵니다. 돌려버리게 되는데, 이게 돌리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과의 마찰등이 있고 이로 인해서 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에 우리가 가열을 이렇게 하면은 바깥에서 열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가쪽부터 따뜻해져서 중간에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솔벤트 같은 것들을 이제 분자 운동을 통해서 열을 발생을 하게 되다 보니까 고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반응법들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자를 만들 때에 예쁘게 크기를 고르고 예쁘게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우리가 어떤 그 크기 아니면은 뭐 반응 온도 아니면은 농도, 이런 것들을 제어해 가지고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요.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피를 아예 요렇게 에멀전들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아예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원을 제한해 버리는 거죠. 반응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함으로써 요렇게 크기가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 입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이런 에멀전 같은 우리 비누라고 하는 양친성 물질들을 사용을 하면은 이런 에멀전이 형성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이런 비누, 양친성 물질들의 농도와 넣어주는 솔벤트의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크기를 바꿔줄 수가 있고요. 크기를 바꿔줌으로써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입자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분무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응하고자 하는 반응물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분무기 있죠. 분무기 안에 넣고서는 칙칙칙칙 뿌려주는 겁니다. 뿌려주면서 이 분무되어져 있는 반응물들이 쭉 흘러갈 때에 가열을 하는 요런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이제 뜨거운 부분을 지나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같이 반응하는 반응물뿐만 아니라 표면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표면 코팅제 같은 것들을 넣어주면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면 코팅제를 넣어주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양친성 물질일 경우에는 이 물질이 반응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제한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공간을 제한하게 되면서 입자들의 크기 같은 것들을 제어할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예쁘게 이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입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입자를 만들 수도 있지만은 포러스하게 어떤 이제 부분에 만들어졌었을 때 이런 것들이 이런 양친성 물질들로 인해서 요 바깥에 반응이 되도록 하면은 이제 포러스한 이런 구조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무를 통해 가지고서는 어떤
파티클도 만들 수 있겠지만은 포러스한 구조체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를 합성하는 방법들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주 되게 일부만 말씀드렸고 이게 이런 방법으로 모든 물질들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물질 같은 경우에는 뭐 풀리올 프로세스로 잘 만들어지는 물질들도 있고요. 어떤 물질은 리덕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들도 있고요. 어떤 물질은 반응 조건에 따라서는 열분의 반응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물질은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압력밥솥 같은 수열 반응기에서 잘 만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고요. 그것은 이제 뭐 선행동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한 최적화 같은 것도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나노 입자, 특히 이제 제가 나노 닷이라고 하는 나노 입자, 동그란 나노 입자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